그때쯤에 이제 일만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쿠팡을 계속 뛰었단 말이에요, 새벽에. 그때 알바 쿠팡 뭐 했어요? 이제 그때 소분이라고 컨베이너 벨트에서 이제 나오는 물건들 그 적재하고 그런 거 했었는데 00시부터 08시까지. 그때가 제일 돈 많이 주니까 그렇게 해서 집에 오면 한 10시쯤 되더라고요. 건강도 그렇고 생활 패턴이 좀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계속 장기적으로 하기엔 좀 무리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지금은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습니다. 저 혼자 사는데 또 이제 계속 막 돈 보내주시고 하셔야 하는데 생각보다 지출이 크니까 또 이제 계속 받아서 생활하기에도 너무 미안하고 그렇죠. 두 달 전 이사 온 집은 4층 건물 꼭대기 원룸. 월세가 지금 55에다가 관리비 3만 원 하고 있는데 근데 인터넷 요금이랑 가스 요금이랑 그런 것들이 다 별도로 청구되니까 8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에 살던 곳은 반지하였습니다. 관리비 포함해서 45였던 것 같아요. 싸긴 싸네요. 햇빛이 안 들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암울하다고 해야 하나? 들어갔었을 때. 그래서 약간 그냥 진짜로 잠만 잤던 것 같아요. 곰팡이 진짜 많이 쓸고 뭐 결로 현상도 좀 심했어가지고 뭐 특히 벌레가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5억이다 그 정도면 싸다 하는데 솔직히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딴 세상 이야기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태어난 것도 진짜로 행운이라고. 그런 말이 좀 많이 뼈저리게 느껴지면서 왜 나는 서울에서 못 태어났을까 싶으면서 좀 원망스러웠죠, 사실. 스물아홉 살 이현승 씨도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다니던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학부모들 상대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신촌에서 가장 큰 고깃집 이런 데서도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지난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이 회사를 제가 다니게 된 이유도 행사 아르바이트를 몇 번 했었던 이제 그 인력업체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아, 이런 곳을 지금 파견직으로 잠깐 구한다고 하더라. 단기적으로 도와드리려고 입사를 했다가 회사에서도 좀 더 같이 일해줄 수 있겠냐, 아예 직원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지만 석 달 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좁은 업계를 상대하고 있었고 굉장히 특정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평생 최소 30년 이상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서비스직 같은 그런 업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제 평생의 커리어를 쌓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더 많은 걸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취업 박람회가 열릴 때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로 북적입니다. (20대) 이하 청년의 고용률은 44.3%, 무려 19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취업시장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 사는 산업이나 이런 게 이공계에 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직무당 뭐 한두 명밖에 안 뽑는다 이런 말이 있어서 경쟁률 되게 심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공계시고 컴퓨터공학과니까 좀 낫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큰 차이가 없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개발자가 코로나 시기 때 되게 많이 뽑았었잖아요. 불황이 일단 제일 큰 것 같고요. 일단 사람을 줄였고 거기다가 일단 신입 채용보다는 아무래도 경력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했던 일이 로봇과 기계로 지금 온전하게 대체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숙련도가 높은 사람이 들어와 주기를 굉장히 희망할 수밖에 없고, 근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그걸 어디서 쌓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면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는 자리는 있는데 왜 취업을 안 하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청년들은 단순하게 높은 임금이나 높은 고용 안정성만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터의 조직 문화는 어떠한가, 그리고 개방적인 소통이 가능한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어떤 권리 침해가 얼마나 잘 보호되고 있는가, 그렇지 못했을 때는 구직을 포기해버리는 어떤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취업 중이지 않으면서 교육 기관에 등록되지 않는 상태의 그를 니트라고 하는데요. 니트의 비율이 OECD의 3위 정도 안에 드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는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고 이 교육 수준을 위해서 사적으로 투자한 비용이 많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도 높아지게 되거든요. 이런 기대와 실제로 일자리에서의 불일치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큰 이전 세대와 차이라고 할 수 있고, 예부터 20대를 표현한 말 청춘. 푸른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20대 청춘들은 점점 줄어 이제 70대 이상보다 숫자가 적습니다. 애초에 갖고 있는 자산 자체가 적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여유 자산이 적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그 똑같은 속도로 상승을 해도 크기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청년층 같은 경우에, 청년 가구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의 대부분이 그 전월세 보증금과 같은 주거 비용에 많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소득 수준 자체도 아무래도 40, 50대보다 그 레벨 자체가 낮을 수도 있고요. 실물 자산의 보유도 일부 청년 가구, 상위 가구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실물 자산 보유 여부가 청년 간의 자산 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결혼을 준비하려고 하니 일자리가 사실 잘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결혼을 하고 싶어도 결혼을 못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주거 문제까지 또 들어가면 그럼 또 이게 저출산 문제, 그러니까 다 계속 복합적으로 다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청년의 문제가. 자기 진로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나라는 초등학생부터 시작되는 걸로 나옵니다. 특히 이제 20대. 정말 자유롭게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동안 다 누군가가 대신해주던 그런 기능들이 많거든요. 그걸 이제 내가 막상 하려니까 그래서 불안감도 높아지고요.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요. 지난해부터 라이더 일을 하고 있는 주승균 씨. 기름값 들지, 엔진 오일, 그리고 이제 차량들 수리를 계속 해야 되고, 뭐 그리고 헬멧 보시면은 여기 뭐 블루투스부터 시작해서 안에 구성물들도 많고 이런 경비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최저시급도 비수기 때는 최저시급도 못 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대학 4년제를 나왔는데 이제 4학년 때부터 일을 한 거거든요. 새로운 직장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여유 있는 집안에서나 일이죠. 차량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부분 차 보험, 자동차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는 근로기준법상 적용을 못 받죠. 아직 법과 제도 안에서는 저희가 노동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우리가 이런 그 비대면으로 일감이 또 주고받는 경험이 더 많아지면서 확대된 경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의 사회안전망이 이 표준적 일자리를 전제로 하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도 사회안전망에 포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년 전 서울에서 고향에 내려와 커피숍을 차린 임수민 씨. 개발할 때 2년 동안은 거의 매주 서울 올라갔었어요. 카페 투어 한다고 매주 한 네다섯 군데. 유튜브나 이런 것도 정보가 되게 많으니까 그거 보고 따라 해보고 새벽 한두 시 해서 하루 한 15시간, 16시간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 친구들은 다 서울에 있어요. 지금 함양에서 있는 친구들은 다 거의 한 80% 이상이 공무원이거나 농협, 공공기관 그거 말고는 없어요. 교육의 기회, 이건 비단 대학뿐만이 아니라 직업교육이라든가 어떤 다른 다양한 배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현격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역의 청년과 수도권의 청년의 격차도 청년 세대 내의 불평등을 설명하는 데 좀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육 년 전 청년기본법이 처음 만들어진 뒤 정부와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만 15세에서 만 34세에 그냥 청년이 해당되는 정책은 다 청년 정책이라고 불리웁니다. 너희 어렵지? 너희 수혜자로서의 어떤 청년을 바라보는 시점인 거죠.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뭐 결혼을 꿈꾸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진입 가능한 주택, 사회 공공주택의 전폭적인 확대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가상화폐 등 위험한 투자에 쏠리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하는 금융상품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조금 청년들에게 관심 크게 못 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소득공제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점, 청년들이 선호하는 ETF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은 정부가 투자 장려금 목록으로 매칭해서 기여금을 준다. 그러면은 많이 투자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투자라는 건 되게 어려운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들도 항상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려운데 그거를 개인이 직접 하게 두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비용이 더 클 거라 생각이 들어서. 청년에게도 65세 이상 노인처럼 기초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참여소득이라는 개념을 좀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기본소득과 성격이 유사하지만 조건이 하나 붙는 게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사용처를 지역의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소비 문화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사용처에만 좀 제한을 하는 지역 화폐를 한다던가 청년 세대의 고립을 해결하는 데에도 어떤 기여를 할 수가 있어요.